상상해 보십시오. 1232년 12월 16일입니다. 둘레가 425m에 불과한 작은 토성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는 1000명가량의 겁에 질린 민간인들과 100명의 불교 승려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성 밖에는 수천 명의 몽골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동유럽까지 제국들을 짓밟은 정복 전쟁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왕국을 무너뜨렸던 몽골 장군 살리타이는 이 작은 토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한 줌의 승려와 농민들이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군사력에 맞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 전사 승려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토성을 구할 뿐만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답은 불교 승려가 쏜 한 발의 화살에 있습니다. 그 화살은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질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용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13세기 초 한반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918년부터 통치해온 고려 왕조는 문화가 가장 번성하던 시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불교 사찰들이 산비탈을 수놓았고 사찰들의 도서관은 목판에 새겨진 성스러운 경전들로 가득했습니다. 수도 개경은 중동 지역에서 온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유명한 청자와 발전된 인쇄 기술에 이끌렸습니다. 1234년에 고려 장인들은 활자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이는 구텐베르크보다 220년 앞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중에도 귀한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무기보다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화와 학문의 이 황금기는 시한부나 다름없었습니다. 북쪽에서는 고려의 모든 회복력을 시험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 휘하의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전역을 휩쓰는 전례 없는 파괴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1215년에는 북경을 정복했습니다. 1219년 그들은 호라즘 제국을 황폐화시켰습니다. 니샤푸르시에서만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유럽으로 향했을 때 1241년 모히 전투에서 헝가리와 폴란드 군대는 몽골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헝가리군 사상자는 하루 만에 10,000명에 달했습니다. 몽골군은 무시무시한 효율성으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기병대는 하루에 100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합활은 300야드 거리에서 갑옷을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 한 발의 화살이 날아가기 전에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한 심리전도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도시들이 저항하면 몽골군은 정복 후 돌아와 모든 사람을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경고의 의미로 해골 피라미드를 남겼습니다. 한 연대기 작가는 1258년 몽골군의 바그다드 약탈 이후 티그리스 강이 파괴된 도서관의 잉크로 검게 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학자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고려 국경으로 다가오던 적들이었습니다. 1231년 고려의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왕국은 수십 년간의 내부 갈등으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1170년부터 무신들이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로 왕실로부터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최씨 가문은 허수아비 왕들 뒤에서 무신 정권으로 통치했습니다. 고종은 왕위에 있었지만 실제 권력은 최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병을 물려받은 노련한 장군이었습니다. 무신 정권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받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독재 정권은 고려의 생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고려는 수십 년 전 거란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몽골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더 빠르고 더 조직적이며 무자비했습니다. 고려가 1219년에 몽골의 조공국이 되기로 처음 합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평화를 보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관계는 1225년에 깨졌습니다. 고려군이 중국으로 돌아가던 몽골 사신 저고열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였는지, 저항의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도발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기즈 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오고타이 칸은
이를 용서할 수 없는 모욕으로 여겼습니다. 1231년 8월 그는 살리타이 장군에게 고려를 침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복종시키거나 고통받게 하라는 명확한 지시와 함께였습니다. 살리타이는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그의 군대는 3만 명의 기병으로 추정되었지만 일부 자료는 그 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시사합니다. 고려군은 구성에서 방어 태세를 갖추려 했으나 몽골군의 히트 앤드 런 전술에 압도되었습니다. 살리타이는 빠르게 점령할 수 없는 요새화된 진지를 우회했습니다. 기동력을 가장 큰 무기로 삼아 수도를 향해 곧장 진격했습니다. 1231년 말에는 개경 위에 몽골군의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고종은 최후의 압력으로 몽골군의 요구에 동의했습니다. 왕국을 감독할 72명의 몽골 관리들을 받아들이고 조공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살리타이는 이 빠른 승리에 만족하여 겨울을 나기 위해 군대를 북쪽으로 철수시켰습니다. 첫 번째 침략은 불과 몇 달 만에 끝났고 고려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후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최후는 몽골군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상 전투의 달인이었지만 해상 전투를 두려워했습니다. 1166년경에 태어난 최후는 평생을 군 복무에 보냈습니다. 그는 18살에 황군에 입대했으며 북방 민족과의 갈등 속에서 진급했습니다. 그는 전략적인 사고와 무자비한 실용주의로 유명했습니다. 1219년에 아버지 최충헌의 뒤를 이어 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먼저 친형을 칼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이제 1232년 초 그는 고려 역사의 다음 40년을 규정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종과 많은 문신들이 이 조치가 몽골군을 자극할까 우려하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최후는 수도에 즉각적이고 완전한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1232년 2월 그는 모든 가용한 배와 바지선을 사용했습니다. 왕실 전체와 정부 관리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시민들을 강화도로 이주시켰습니다. 강화도는 경기만 해안에서 1마일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강한 조류와 노련한 고려 해군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최후는 직접 섬의 요새화를 감독했습니다. 그는 성벽, 해자, 방어진지 건설을 명령했습니다. 대피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고종은 섬에서의 첫날 밤을 지역 주막에서 자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의 가장 귀중한 목표물을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몽골군의 분노를 살 것을 알면서도 계산된 저항의 행동을 했습니다. 최후는 고려 전역에 주둔하던 72명의 몽골 관리들 모두를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232년 봄, 이 소식이 살리타이에게 전해지자 장군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남쪽으로 돌려 두 번째 침략을 감행했습니다. 이 고려의 무례함을 영원히 짓밟아 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최후는 자신의 전략의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습니다. 그는 고려 전역의 백성들에게 몽골 기병이 뛰어난 비옥한 평야와 계곡을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고려의 산악 지형에 흩어져 있는 산성이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산성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혹은 고려 함선이 보급품을 공급할 수 있는 해안섬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적 후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적인 게릴라전이었습니다. 최후는 삼별초를 창설하고 확장했습니다. 삼별초는 몽골 보급선에 대한 기습 공격, 매복, 전격적인 급습을 전문으로 하는 정예 중군사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재래식 전쟁 전술을 따르는 정규 병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산길, 모든 숨겨진 계곡, 몽골군 말이 따라올 수 없는 모든 곳을 아는 비정규 전투원들이었습니다. 일부는 병사였지만 많은 이들은 몽골의 지배를 거부하는 농민, 승려, 민간인이었습니다. 불교 사찰들은 평화로운 명상의 장소였지만 저항의 본부로 변모했습니다. 무술 전통을 훈련받은 승려들이 군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망을 조직하고 방어를 조율했으며 필요할 때는 직접 활과 검을 들었습니다. 1232년 6월 두 번째 몽골 침략은 살리타이가 강화도를 직접 공격하려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최후 전략의 지혜를 빠르게 깨달았습니다. 육상에서 파괴적인 몽골 기병대는 고려 해군 함선을 마주하자 무력해졌습니다. 좁은 해협을 건너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살리타이는 노력을 포기하고 본토로 분노를 돌렸습니다. 그의 군대는 후에 서울이 될 한양을 점령하고 남쪽으로 광주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광주성 벽에서 몽골군은 첫 번째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세화 목사가 이끄는 도시의 수비대원들은 필사적인 결의로 싸웠습니다. 그들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공격을 계속해서 격퇴했습니다. 며칠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끝에 살리타이는 고집스러운 방어에 좌절하여 물러났습니다. 이 패턴은 침략 내내 반복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요새를 포위했지만 고려 수비대원들은 성벽 뒤에서 굳건히 버텼습니다. 한편 게릴라 전사들은 주변 산에서 포위자들을 괴롭혔습니다. 몽골군은 개활지를 장악할 수 있었지만 고려를 장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1232년 12월 살리타이의 군대는 현대 용인 근처에 있는 처인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군사 보급시설이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는 몽골군의 기세를 되살릴 쉬운 승리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처인성이었습니다. 이 토성은 둘레가 425m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도시 블록보다 겨우 클 정도였습니다. 이곳은 약 1000명의 민간인 피난민과 100명의 승려 병사들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습니다. 두 대륙에 걸쳐 도시와 군대를 짓밟았던 장군에게 말입니다. 이것은 오후 한나절의 일에 불과해 보였을 것입니다. 살리타이는 군대를 신중하게 배치했습니다. 그는 요새를 완전히 포위하기 위해 병력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내에 항복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요새 안의 사람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항복하여 노예가 되거나 처형당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압도적인 역경에 맞서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싸우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불교 승려를 자신들의 방어 지휘관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윤호는 평범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정치적 격병이라는 불확실한 시대에 태어난 그는 젊은 나이에 승려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불교 사찰에서 정신적 깨달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세대의 많은 승려들처럼 그는 무술, 활쏘기, 군사 전술도 훈련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불교 사찰들이 자기 방어와 필요할 때 국가 방어를 위해 길러온 것이었습니다. 한국 불교는 항상 이 전사 전통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뿌리는 고대 신라의 화랑 전사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윤호는 동료 승려들 사이에서 뛰어난 활 솜씨와 압박 속에서도 침착함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강렬한 헌신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1232년 12월 16일 김윤호는 필사적인 방어를 지휘했습니다. 그는 몽골 제국에서 가장 두려운 장군 중 한 명에 맞서 싸웠습니다. 처인 사람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귀족이나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생존하려는 의지를 함께하는 지역 승려였습니다. 전투는 12월 16일 새벽 몽골군이 요새 성벽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살리타이는 기병대를 여러 부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수비군을 신속하게 제압하기 위해 모든 방향에서 협력 공격을 계획했습니다. 몽골 전사들은 특유의 정밀함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돌면서 말 위에서 화살을 쏘아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요새 안에서 김윤호는 소수의 병력을 신중하게 조직했습니다. 그는 가장 숙련된 궁수들을 핵심 방어 진지에 배치하고 기습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그는 동쪽 문 근처 언덕에 소규모 게릴라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이 부대는 몽골군의 시야에서 숨겨져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동쪽 성벽 공격이 거세지자 이 숨겨진 수비대원들은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들은 몽골군의 측면을 공격하여 대열에 혼란을 주었습니다. 몽골군은 수적으로 우세하고 기동성이 뛰어나 적을 압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전설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한국의 공식 역사 기록인 고려사에 따르면 살리타이 장군은 전투 중에 화살에 맞았습니다. 요새 성벽에서 발사된 그 화살은 치명적인 정확도로 표적을 맞췄습니다. 역사 기록들은 정확한 상황에 대해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일부는 살리타이가 총 공격 중에 피격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록들은 그가 소규모 기병대와 함께 요새를 정찰하던 중 화살에 맞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화살이 몽골 장군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김윤후가 그 화살을 쏘았습니다. 흥미롭게도 고려 정부는 나중에 김윤후에게 이 공로로 승진과 포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이 승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전투 중에 활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겸손함은 그의 전설을 더욱 드높였습니다. 김윤후 자신이 치명적인 화살을 쏘았든 단순히 그렇게 한 궁수를 지휘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 불교 승려가 대군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는 전투에서 몽골군 지휘관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몽골의 전체 확장기 동안 유일하게 기록된 사례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살리타이의 죽음은 몽골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휘관이 없자 포위 공격은 몇 시간 안에 무너졌습니다. 몽골군은 갑자기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된 적들을 마주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계속 싸울 의지를 잃었습니다. 몽골군이 흔들리는 것을 본 처인의 수비대원들은 성문을 열고 방역을 개시했습니다. 한국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몽골군을 완전히 격파했습니다. 포위군을 죽이거나 폐주시켰습니다. 남은 몽골군은 북쪽으로 퇴각했으며 1233년 초까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두 번째 침략은 끝났습니다. 외교 협상이나 조공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을 거부한 승려가 이끈 일반 백성의 용기로 끝이 났습니다. 처인에서의 승리 소식은 한반도 전역에 들불처럼 퍼졌습니다. 이것은 불패로 여겨지던 몽골군도 물리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요새가 버텨냈습니다.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승리가 평화를 보장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몽골군은 1235년 7월에 다시 맹렬한 기세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 번째 침략은 성격이 달랐습니다. 요새와 섬을 점령할 수 없다는 좌절감 때문에 몽골군은 초토화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만약 고려인들이 농지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몽골군은 그것을 불태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새에 숨는다면 몽골군은 성벽 밖의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몽골군은 경상도와 전라도를 휩쓸었습니다. 곡식을 태우고 마을을 파괴했습니다. 야외에서 잡힌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은 인구를 굶주려 복종시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새들은 버텨냈습니다. 충주와 같은 산성들은 치열한 저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한국 백성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식량 부족, 파괴된 집, 찢어진 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계속 싸웠습니다. 1238년에 고려는 평화를 요청하며 왕실 가족을 인질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직계 왕족 대신 먼 친척을 보내자 격노한 몽골군은 1247년에 네 번째 침략을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각 침략은 비슷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몽골군은 시골을 황폐화시키고 수천 명의 포로를 잡았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1254년에는 몽골군이 약 20만 명의 고려인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가 고작 수백만 명이었던 왕국에 있어서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전체 공동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국보였던 황룡사 9층 목탑은 1232년에 불에 타제가 되었습니다. 8만 개의 목판에 새겨진 불교 경전의 완벽한 모음인 8만 대장경의 첫 번째 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공격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시골은 끔찍하게 고통받았지만 요새들은 견뎌냈습니다. 강화도는 난공불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충주와 광주 같은 산성들은 여러 차례의 몽골군 포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파괴적인 전쟁 기간 동안 한국 백성은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걸작까지 창조했습니다. 강화도에서는 해상 방어 뒤에서 안전하게 한국 장인들이 두 번째 팔만대장경을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1236년부터 1251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보다 훨씬 정교한 이 대장경은 81,258 개의 목판 인쇄본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장경은 오늘날까지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경전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의 포위 공격을 받는 동안 고려는 귀한 자원을 무기가 아닌 지식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김윤우의 이야기는 처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방어로부터 21년 후인 1253년에 그는 다섯 번째 몽골 침략 중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때쯤에는 예쿠 왕자가 이끄는 몽골군이 또 다른 파괴적인 한반도 전역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충주 요새를 포위했을 때 방어를 이끈 사람은 김윤후였습니다. 그는 이제 불교 승려로 살면서도 숙련된 군사 지휘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리더십은 결정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포위 공격은 몇 주 동안 계속되었으며 장기간의 전투 중에 예쿠 왕자 자신도 병에 걸렸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이 불교 승려는 작은 마을 요새의 겸손한 궁수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요 전략적 요충지를 방어했습니다. 이 승려는 20년 이상에 걸쳐 하나가 아니라 두 번의 주요 몽골 침략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삶은 고려 저항 정신의 구현이었습니다. 종종 겸손한 배경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와 결단력으로 영웅이 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침략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253년부터 1258년 사이에 몽골 장군 짤라이르타이는 네 번의 특히 파괴적인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저항하는 어떤 요새든 점령 후 모든 주민이 처형될 것이었습니다. 1254년에만 짤라이르타이의 군대는 점령한 요새의 수많은 수비대원들을 학살하고 20만 명의 포로를 더 잡았습니다. 한국의 농지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전역의 목조 건축물들은 체계적으로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나 한국 저항의 핵심인 강화도와 산악 요새들은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중국, 동유럽, 그리고 중동을 정복했지만 고려를 정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착 상태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1258년이 되자 고려의 내부 정치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쟁을 그렇게 완강하게 수행했던 무신 정권은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258년 3월에 최씨 가문의 가신인 김준이 독재자 최의를 암살했습니다. 이는 최씨 가문의 60년 통치를 종식시켰습니다. 오랫동안 평화를 주장해온 문인 세력이 갑자기 협상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년 만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 고종은 원종 태자를 몽골 수도로 인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려 조정이 개경에 본토로 돌아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최근 대칸이 된 쿠빌라이 칸은 평화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그 조건들은 상황을 고려할 때 놀랍도록 관대했습니다. 고려는 원나라의 조공국이 되어 조세를 내고 몽골의 종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자체 왕조와 정부, 그리고 상당한 내부 자치권을 유지할 것이었습니다. 1259년의 평화조약은 본질적으로 몽골이 고려를 실제로 정복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고려를 복종시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40년간의 침략, 6번의 주요 원정, 그리고 20만 명의 사상자 이후 몽골은 속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이룬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은 한국 저항의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평화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항을 이끌었던 정예 게릴라 부대인 삼별초의 일부 군사 관리들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조약을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1270년에 원종이 정부의 개경 본토 귀환을 명령하자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 부대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체 정부를 선포하고 경쟁 왕자를 왕위에 앉히고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삼별초는 처음에 강화도 자체에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몽골 고려 연합군이 위협하자 그들은 1270년에 한국 남해안의 진도섬으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전라도 해안을 따라 해군 습격을 감행했습니다. 몽골군과 친평화, 고려군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일본에도 사절을 보내 가마쿠라, 막부에게 다가올 몽골 침략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1271년에 몽골 고려 연합군이 진도섬을 공격했습니다. 격렬한 전투 끝에 요새는 함락되었지만 김통정이 이끄는 생존자들은 제주도로 탈출했습니다. 저항은 계속되었습니다. 삼별초는 1271년부터 1273년까지 약 2년 더 제주도를 점거했습니다.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공격에 대비해 요새를 강화했습니다. 그들은 해상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본토 항구를 습격하고 조선소를 파괴하여 대규모 침략군이 집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전사들 중 다수는 40년 동안 몽골군을 좌절시켰던 게릴라 전술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을 몰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저항에서 가장 완강한 요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몽골의 지배 아래 살기보다는 싸우다 죽으려는 병사들이었습니다. 마침내 1273년 4월 몽골, 원나라, 그리고 고려군의 대규모 연합군이 제주도에 상륙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하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습니다. 김통정은 70명의 남은 병사들과 함께 제주 화산인 한라산 경사면으로 도피해야 할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는 2달 후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전투 중 사망했거나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병사들은 붙잡혀 처형되었습니다. 김통정의 죽음과 함께 몽골 권력에 대한 한국의 마지막 조직적 저항은 끝났습니다. 1270년부터 1273년까지 지속되었던 삼별초의 난은 마침내 진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식 평화 조약 이후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40년간의 전쟁은 깊고 오래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려는 독자적인 왕조를 가진 통일 왕국으로 살아남았는데 이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20만 명 이상의 고려인이 몽골군에게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나 그 이후의 기근과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고려의 시골 지역은 황폐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목조 건물은 불에 탔습니다. 농업 생산량은 붕괴되었습니다. 인구는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음 80년 동안, 즉 1270년부터 1350년까지 고려는 원나라의 조공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려의 왕들은 몽골 공주들과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는 왕실 간의 혈연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고려의 왕자들은 원나라의 수도 캄발리크로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고려는 1274년과 1281년에 있었던 몽골의 일본 침략에 배와 보급품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 2번의 침략은 일본인들이 신풍, 즉 카미카제라고 불렀던 태풍으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몽골의 문화적 영향은 고려의 상류 사회에 스며들었습니다. 의복 스타일, 머리 모양, 심지어 요리까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려는 다른 어떤 나라도 주장하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성취했습니다. 240년 동안 몽골에 지배해 있던 러시아와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정복당했던 중국과도 달랐습니다. 또한 멸망했던 중동의 왕국들과도 달랐습니다. 고려는 스스로의 생존을 확보하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저항했습니다. 고려 왕조는 계속되었습니다. 고려의 문화는 지속되었습니다. 고려어, 문자, 체계, 그리고 불교 전통이 유지되었습니다. 14세기 중반 원나라가 붕괴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공민왕은 몽골의 영향력을 물리치고 고려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350년 무렵 고려는 몽골군을 북부 영토에서 성공적으로 몰아냈습니다. 또한 독립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1231년에 무적처럼 보였던 몽골 제국은 150년 만에 붕괴했습니다. 멸망할 운명처럼 보였던 고려 왕조는 140년 더 생존했습니다. 1392년 조선 왕조로 평화롭게 계승되었습니다.
고려는 정복자들보다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만약 1232년에 고려가 완전히 정복당했더라면 한국 역사의 전체 궤적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금속 활자 인쇄술, 정교한 청자 도자기, 그리고 8만 대장경을 만들어낸 정교한 문화는 몽골 문화에 흡수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많은 정복당한 민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고려어는 몽골의 영향으로 대체되거나 크게 변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현대 한국으로 이어진 한국의 정치적 독립은 결코 확립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굳건히 버틴 산성들이 있었습니다. 강화도를 지켜낸 해군 전략도 있었습니다. 삼별초의 게릴라 전사들과 처인성 전투에 화살을 쏜 승려도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려 문명을 독자적인 개체로 보존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 저항은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좌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패배를 거부하는 단호한 백성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지형과 전술을 전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문화를 여러 세대에 걸쳐 쌓을 만큼 충분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 저항의 유산은 한국인의 역사적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김윤후는 전문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최고의 군사 영웅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동상은 기념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용기와 애국적 희생의 본보기로 한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집니다. 삼별초는 정당한 고려 정부에 대한 반란에도 불구하고 존경받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두 번째 8만 대장경을 만든 결정은 고려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오한 진술로 여겨집니다. 즉, 문화와 지식이 일시적인 군사적 이점보다 중요했습니다. 또한 문명의 영혼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고려의 저항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비대칭 전쟁의 사례 중 하나로 꼽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왕국이 제한된 자원으로 세계 최대의 제국을 40년 동안 막아냈습니다. 이는 게릴라 전술, 전략적 지형 활용, 그리고 순수한 결단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울림을 줍니다. 이는 다윗이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싸울 의지가 있다면 때로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생존의 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강화도로 철수하고 게릴라 전쟁 전략을 실행하여 왕국을 구한 군사 독재자 최후에게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김윤후와 영적 헌신과 육체적 용기가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한 승병들에게도 공이 있습니다. 또한 산성을 방어하고 굶주림을 견디며 해마다 저항을 이어간 수많은 이름 없는 민간인들에게도 공이 있습니다. 평화 조약 이후 3년 더 싸우며 굴복을 거부한 삼별초 전사들은 저항을 극한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문명 보존이 어떤 희생을 치러도 가치 있다고 집단적으로 결정한 한국 민족 전체일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역경에 맞선 40년간의 저항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역사가 아닙니다. 죽음을 거부한 문명의 이야기입니다. 필요에 의해 비범해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흐름을 바꾼 한 불교 승려의 화살 이야기입니다. 고려는 몽골의 폭풍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음으로써 인간 정신에 대한 심오한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용기는 크기나 힘, 혹은 군사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도망치라고 할 때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역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문화와 민족,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약자의 이야기 중 하나를 함께 여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국 저항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만큼 여러분도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하여 잊힌 영웅들이 기억될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시다. 군사 역사의 가장 매혹적인 전투와 영웅적인 저항에 대한 더 많은 심층 탐구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다른 역사적 전투나 시대를 다루기를 원하시나요? 아래 댓글에 제안을 남겨주세요. 제가 더 많은 한국 군사 역사를 탐구해야 할까요? 일본과의 임진왜란은 어떨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세계의 한 부분을 다루어 볼까요? 여러분의 댓글은 제가 다음에 무엇을 연구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관심 있는 내용을 알려주세요.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 놀라운 군사 이야기들을 더 탐험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